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 한 명이 월북해서 북한이 개성시를 전면 봉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 비상체제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데 군의 경계 실패를 놓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많이 늘면서 정부가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했던 외국인 환자도 치료비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금지됐던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어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집값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었고 지난달 기준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도 46조 1천억 원을 넘는 등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외교 공관 폐쇄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늘 오전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두 나라의 보복전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남해안과 영동 지역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며 최대 비상 방역 태세를 선포했습니다. 네, 우리 군도 탈북민의 월북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는데요. 북한 매체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서 경계 실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탈북민의 월북 소식 어제 아침 북한 매체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추가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별다른 보도가 없습니다. 또 어제 밝힌 월북 주장 탈북자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진됐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아직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앞서 어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년 전 북한을 탈출한 주민이 지난 19일에 월북해서 개성으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닷새가 흐른 뒤에야 이를 확인하고 이 탈북자의 분비물과 혈액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즉각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접촉자들을 검진, 격리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노동당 정치국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최대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청정국을 자처해온 북한이 이번 월북자를 확진 환자로 판정하게 된다면 북한 내 첫 공식 확진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향후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려 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를 핑계로 우리 측에 대규모 방역 지원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도 탈북민의 월북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군 당국은 일부 인원을 특정해서 관계 기관과 조사 중이라면서 북한 보도를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군 당국과 관계 기관은 3년 전 우리 측으로 온 탈북자 가운데 유일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24살 김모 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3년 전 탈북할 때 한강 하류를 헤엄쳐 건너 교동도로 들어왔었는데요. 군은 김 씨가 이번에도 같은 경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우리 군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감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북한 매체의 보도 직후에 군 당국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의 첫 반응은 확인 중이라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월북 사실을 군 당국이 사실상 공식 확인한 건 북한 매체 보도 이후 8시간이나 지났던 어제 오후였습니다. 북한 보도 전에는 월북 사실을 몰랐던 셈인데요. 군 당국은 감시 장비 녹화 영상 등 대비 태세 전반에 관해서 합참 전비 검열실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군의 해안 또 강기슭 경계 태세가 논란이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이어서 최근엔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여러 차례 태안 앞바다를 통해 미입국한 것이 드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거듭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허점을 노출한 겁니다. 앞으로 합참 전비검열실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군내 문책성 인사와 함께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군의 경계 문제 말고도 중요한 건 이 월북 추정 탈북민이 북한이 밝힌 대로 진짜 코로나19 감염자이거나 의심 증상자가 맞는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 방역 당국의 설명은 나왔습니까? 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김 씨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 때 방역 당국의 탈북자의 신원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만 확인되면 바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군 당국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들이 월북자를 김 씨로 특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오전에 열릴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김 씨의 확진 여부에 관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의 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조선중앙TV 등을 통해서도 보도됐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돌아와서 비상사태에 처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비상체제 돌입을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매체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 방역기관에서는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여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은 사전에 치밀히 북한으로 넘어갈 것을 준비했다는 또 다른 탈북민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18일 경찰에 월북 정황을 알렸는데도 대응이 부실했다고도 밝혀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먼저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한 유튜버는 지난 18일 경찰에 월북 추정 남성에 관해 신고했지만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가 나서 경찰 사무실 입구에 있는 직원들 사진까지 찍어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월북한 김모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것 같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빼고 미래행복 통장까지 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 탈북 유튜버는 김 씨가 자신의 승용차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탈북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은 늑장 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월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아 뒤늦게 신명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른바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오늘은 자신이 검증대에 오릅니다. 미래통합당은 학력 위조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때로는 여당, 때로는 야당 의원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인사청문회에 지리자로 등장하며 저격수로 불렸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며 후보들의 약점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9명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주저앉히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아드님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교외라고 그랬어요. 교회. 워커힐 W 호텔에서 안 했습니까? 예, 그 야외에서 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호화 호텔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자신이 인사검증대에 서면서 후배 의원들의 추궁 대상이 된 겁니다. 박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학력 위조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입니다. 지난 1965년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허위로 조선대 학력을 제출했다는 것, 그리고 2015년 8월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학력 위조는 엉터리 주장이며 지인에게 빌린 돈은 오랜 친구 사이 거래이고 곧 갚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일요일까지 반납하고 청문 자문단과 함께 청문회 전략까지 세우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었던 박 후보자 지인까지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깜깜이 인사청문회, 독재청문회가 됐다며 더욱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박 후보자 본인도 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청문회를 그냥 짓밟고 가겠다. 청문회 신경 안 쓰고 그냥 짓밟고 가겠다. 이런 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내정 직후 SNS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돌연 글을 올리면서 그 배경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직접 글을 쓰지는 않고 3년 전 자신이 했던 특강 전문 등을 올렸는데 과거 다른 후보들의 인사청문회 때 흠결이 있었는데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자신은 통과시켜주자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맹공격하는 야당에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부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을 살았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대선 전국에서 아침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판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전 야당 의원에서 국정원장 후보자 신분이 된 박지원 후보자. 오늘 야당의 파상 공세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2017년 대선 전국에서 박지원 후보자는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해서 문모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선거 뒤에는 문모닝이 굿모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10년 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를 둡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오늘 문모닝이다. 네, 박지원 후보자 문모닝 행보에 대해서 후회나 반성을 하느냐고 국회 정보위원들이 서면으로 미리 물었더니 치열한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음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했는데요.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하고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승배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학력 위조 의혹과 남북정책, 또 탈북 및 월북 사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네, 간추린 정치권 뉴스입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어제는 강원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나라가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놓인 만큼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비판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장이 물러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자신이 2022년 대선까지 2년 임기 동안 당대표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면서 이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유일한 40대 후보 박주민 의원은 안정적인 대선 관리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대 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극우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라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건물에 난입했습니다. 정의당은 그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심 대표 사무실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대한민국 애국수호 어머니회가 사무실 건물에 난입해서 간판 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10분 동안 심 대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의정보고서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2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해 혐의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 간사 민주당 박정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 처방사 안모 씨, 장윤정 선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선원발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리업체 직원의 가족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손재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확진된 사람은 선박 수리업체 직원 158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158번 환자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페트로1에 올랐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선원에서 선박 수리업체 직원을 거쳐 수리업체 직원 가족까지 2차 감염이 진행된 겁니다. 165번으로 분류된 이 환자는 현재 격리 중으로 격리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을 통해 최종 확진됐습니다. 처음에 음성 나왔어요. 음성 나왔다가 본인이 조금 증상이 있어 다시 재검을 했는데 재검에서 양성 나온 거예요. 이로써 러시아 선박 페트로1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부산 지역 감염자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감염된 165번 환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65번 환자 이후에 확진된 선박 수리업체 직원의 가족과 밀접 접촉자는 29명으로 현재 격리 중입니다. YTN 손조입니다. 앞으로는 국내에 들어온 선박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이 나야만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또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했던 외국인도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환자를 시작으로 본인 치료비 부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해외 유입 환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31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전 2주보다 무려 12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온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만 상륙할 수 있습니다.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감염 외국인 입국 환자 치료도 지금처럼 다 우리 돈으로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외국인 환자부터 먼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외 유입 환자 증가 추이를 봐가며 외국인 부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원칙이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해제된 뒤 어제 첫 주일 예배가 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풀린 뒤 첫 일요일. 예배 시간을 앞둔 교회는 여느 때와 같이 발열 검사를 하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니 해야 돼.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면은 조금만 해. 지난 24일부터 교회에서는 다시 정규 예배가 아니더라도 구역 예배 등 크고 작은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단체 식사와 노래 부르기 등도 허용됩니다. 이 교회 2층엔 교인들이 언제든 모일 수 있는 소모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모든 모임이 취소되면서 이 공간들은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2주 만에 엄격한 방역 규제에서 한 발짝 벗어난 교회 측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교제를 못하고 그냥 본 예배만 끝나면 땡 하고 그냥 성도들의 본연의 그런 활동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하게 되시니까 너무 좋죠. 각종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교회에서 기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로 자체 QR코드가 있고 그러지 않죠? 네, 저희 QR코드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도 감염이나 확산 우려가 여전한 만큼 당장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이제 속회 모임이 어느 정도 오프라인으로 다시 이제 진행될 예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소모임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방역 관리자를 세우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모임 자제와 이제 방역수칙 준수를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송파구 사랑교회 소모임에서 시작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교회 내 확산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는 조만간 세부적인 교회 방역 지침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스크 때문에 빚어진 지하철 소동 영상부터 보시죠. 영무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저기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영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한 게 행패를 부린 이유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뒤에서 제가 한 대 때려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한 여성. 영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크고 작은 소동이 자주 빚어졌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 또 타 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면 앱으로 신고하면 되고 지하철 보안관이 위치를 확인한 뒤에 곧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보안관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착용을 요청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산 뒤에 객차에 오르도록 조치하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했다는 민원은 16,00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모두를 위한 배려, 신고 여부를 떠나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이 한국의 민간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백신을 연간 2억 개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지난 20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금지됐던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제한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지난 5월 5일 무관중으로 개막한 지 82일 만입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랫동안 옷장에만 묵혀있던 유니폼을 꺼내 입고 상기된 표정으로 야구장에 들어섭니다.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올렸었지만 야구 경기를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설렘에 발걸음은 바빠집니다. 코시 온 것처럼 되게 두근거리고 설레는 되게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신나요. 그동안 관중 없이 적막한 야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던 선수들도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보며 응원전을 이끌던 응원단장도 신이 납니다. 다리가 좀 떨어져서 앉고 좀 그렇게 응원 같은 것도 뭐 많이는 못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선수들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만족하고요. 지금 팬분들이 그래도 10%라도 들어오셔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은 너무 행복합니다. 잠실과 고척, 수원에서 열린 수도권 3경기에는 각 구장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된 관중이 입장해 거리를 두고 앉아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정부의 제한 기준 완화와 함께 부분적인 관중 입장이 재개된 만큼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원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사 신원하기를 마친 관중들은 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썼고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응원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금지됐습니다. 프로야구에 이어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역시 수용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이 시작되고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프로골프는 일단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집값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초저금리로 시중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5,05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0년 3천조 원, 2016년 4천조 원대로 올라선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천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총액 1천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성장세와 비교해 주택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배율은 지난해 2.64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배율이 올랐다는 것은 경기보다 주택시장이 더 호조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명목 GDP 성장률은 둔화하면서 주택시장 시가총액 배율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자산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초저금리 영향으로 3천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8조 1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며 32조 2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증시 주변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6월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46조 1천억 원, 이달 10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유입되며 자산 가격 거품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정책 기조를 바꿀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 갱신 청구권자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실무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 있지만 규제 약발이 통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서울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민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절반을 넘은 54.5%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응답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63%, 특히 서울시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대전과 충청, 세종시 응답자의 51%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가량은 공감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70% 가까이가 공감했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80% 이상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집값 안정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벌이며 기나긴 숙고를 이어왔는데요.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더 늦어져서 결국 이번 달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10대 3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벌써 한 달, 검찰 수사팀의 기나긴 고심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를 포함해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건 처리 방향과 쟁점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도 병행했는데 특히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결정이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잇따라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법리적 근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심의위로부터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내부에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리 방침을 확정하면 대검찰 청구의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외부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2년 가까이 진행해온 수사를 스스로 부정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결론을 뒤집고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게 위법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 본인 모르게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서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달 서울 시내 호텔에서 별도로 채널A 측 인사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건네준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등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전 채널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됐을 뿐 종료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수사팀에 해당 물건들을 신속히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하면 다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널A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졌다면서 법원의 결정 취지 등을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도 취소하면서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정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나방파리 유충으로 확인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나방파리 유충은 수돗물이 아닌 하수구나 화장실에서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욕조에서 살아있는 유충을 발견했습니다. 필터가 달린 연소기까지 쓰고 있는데도 유충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습니다. 양치를 하고 있는데 세면대 옆에 이제 욕조 안에 보니까 뭐가 꿈틀거려서 그거를 이제 보고 이게 요새 말하는 그런 유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신고를 받은 안양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유충은 나방파리과였습니다. 최근 수돗물 정수장 안에서 발견돼 논란이 커진 깔따구와는 다른 벌레로 주로 습한 하수구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을 타고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깔따구 유충은 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속에 가라앉아도 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방파리 유충은 물 속에서는 못 삽니다. 물에서 살긴 하지만은 호흡관을 내밀고 사람처럼 대기 중에 산소를 호흡하기 때문에 지난 2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은 모두 1,314건으로 대부분 인천에 집중됐습니다. 인천 외 지역은 387건, 이 가운데 실제 유충이 나온 건 49건이었는데 조사 결과 깔따구는 없었습니다. 민달팽이나 실지렁이류가 가장 많았고 나방파리도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모두 수돗물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한 유충이 깔따구인지 나방파리인지 구별하려면 색깔과 꼬리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깔따구 유충은 짙은 붉은색을 띠며 꼬리에 돌기가 없지만 나방파리 유충은 주로 회색색이고 끝부분에 돌기가 있습니다. 깔따구 유충은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고 나방파리 유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충 발견 민원이 빗발치는 만큼 불안 해소를 위해 분석 결과를 매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어제가 중복이었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복날이라고 개고기 드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은 사양화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개 식욕이나 도살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개고기집. 중복날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 골목까지 긴 줄이 늘어섰지만 동물 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는 남은 가게도 몇 없습니다. 오는 사람만 오고 젊은 사람들 안 오고. 지난해 한 동물단체가 시민 1,500명에게 물었더니 개고기를 먹는다는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는 사람도 46%나 됐습니다. 요즘은 그냥 치킨 먹는 날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거 봐도 개고기 그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잔인해가지고. 사실상 사양산업이 됐지만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개 식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에서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사육이나 도살 방법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식용견을 잔혹하고 비위생적으로 도살하는 일이 암암리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인간의 음식으로 쓰여지기 위해 식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음식이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가족처럼 식구와 같이 살아가는. 개 농장주나 보신탕집 업주들은 식용견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개인 기호까지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먹거리 문화인데 서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 음식, 특히 먹는 먹거리 문화 음식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해마다 복날만 되면 반복되는 개 식용 논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나 국회가 반려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어젯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와 상록수역 구간, 또 수인선 오이도에서 인천 논현역을 오가는 전철 운행이 1시간 40여 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쯤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수인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호선 오이도에서 상록수역 구간, 수인선 오이도에서 인천 논현역 구간에서 전철 운행이 중단돼 밤늦게까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동 열차 이용에 불편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코레일은 1시간 40여 분 만인 어젯밤 11시 40분쯤 복구를 마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하천에서 수색에 한창입니다. 충북 산청면 제천천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사라진 때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는 오후 6시 40분쯤 제천천 하류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우로 불어난 물에 A씨가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높은 파도에 휩쓸린 사람을 해경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30대 여성 다이버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소도랑 인근 바닷물에 들어간 이 여성이 50여 분이 지나도록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다이버 업체 대표가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선 지 40여 분 만에 입수 지점에서 2.8 해리가량 떨어진 주문진 남쪽 해상에서 A씨를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 1터널 인근 도로에서 경차가 주차된 트럭 뒤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운전자가 갇혔다가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외교 공관 폐쇄에 대한 맞대응으로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미 총영사관 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미중의 보복전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주변에서
중국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차단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버스와 트럭이 총영사관을 드나들며 직원들과 이삿짐을 옮깁니다. 퇴거 시한을 앞두고 철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사관 외벽에 붙은 미국 국가휘장을 뗀 데 이어 현판도 제거했습니다. 개설 35년 만에 문을 닫는 미 총영사관의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미중 관계의 악화를 걱정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中美关系走到这一步，也不是我们所希望的。因为领事馆的关闭，它是美国先关了之后，然后中国的对等的行为。我觉得国家这么强大，肯定会处理好的，而且国家会给我足够的安全感。 청도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입니다. 中方决定撤销对美国驻成都总领事馆的设立和运行许可，并对该总领事馆停止一切业务和活动提出具体要求。 이제 상호 공간 폐쇄로 한 대씩 주고받은 미중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간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경제 제재 등 다른 형태의 보복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미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100일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인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승부처인 경합주에서도 고전하는 등 상당한 격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18일에서 24일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세계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플로리다에서 51% 대 46%, 애리조나에서 49% 대 45%로 오차범위 내지만 각각 5%포인트와 4%포인트 차이로 미시간에서는 52% 대 40%로 두 자릿수 포인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섰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저녁 무렵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충북과 남부,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과 충남에는 30에서 80,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쪽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목요일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장마철에서는 벗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도 약해져 있으니까요. 각별히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 1명이 월북해서 북한이 개성시를 전면 봉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 비상체제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월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데 군의 경계 실패를 놓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통합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북 송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세계 경합주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미시간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전국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남해안과 영동 지역은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탈북민이 일주일 전쯤 개성으로 다시 월북했는데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이게 어제 북한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서도 보도됐는데요. 북한 매체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 방역기관에서는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여 악성 비루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도 이런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이 같은 월북 정황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서 경계 실패를 놓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탈북민이 3년 만에 다시 북으로 넘어왔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뒤 군 당국은 월북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인원을 특정해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감시장비 녹화 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을 합참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근거로 2017년 탈북민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24살 김모 씨로 대상을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 한강 하구를 통해 탈북한 뒤 김포에 거주해 왔는데 최근 김포와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김포 집에서 알고 지내던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육상 철책이 뚫렸을 가능성보다는 한강 하구를 헤엄쳐 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월북 사건 발생 가능성을 밝힌 것은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뒤 8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고 나서야 탈북민의 월북 정황을 알게 된 셈이라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군의 경계 실패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와 문책성 인사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탈북민은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탈북민 24살 김모 씨가 지난달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며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쯤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탈북민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또 다른 탈북민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북한 매체가 언급한 월북 날짜인 지난 19일 하루 전 경찰에 월북 정황을 알렸는데도 대응이 부실했다고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한 유튜버는 지난 18일 경찰에 월북 추정 남성에 관해 신고했지만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가 나서 경찰 사무실 입구에 있는 직원들 사진까지 찍어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월북한 김모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것 같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빼고 미래행복 통장까지 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탈북 유튜버는 김 씨가 자신의 승용차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탈북 유튜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대응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월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뒤늦게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탈북민의 귀양 사건을 다루면서 개성 지역 완전 봉쇄 같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초강경 대응 자세를 강조한 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 등지에 거주하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탈북민 사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 재입국은 주요 관심사가 아닌데도 김포에 거주했던 탈북민 김모 씨 재입국에 대해 북한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개성을 완전 봉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를 열어서 특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최고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철저한 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성공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주민 건강에 관한 한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애민 헌신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민감한 대응은 대외적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노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민생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행사를 경제발전 성과 부족 등으로 축소해야 하는 처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차질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처지에서는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단국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는지 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입니다. 또 박 후보자가 과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복역한 사실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인사청문회를 일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휴일인 어제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며 7개월 당대표 꼬리표에 맞섰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했고 유일한 40대 후보인 박주민 후보는 시대 교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당대표 선거에 나섰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이 치러야 될 이 당대표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임기 2년을 확실히 채우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당의 가치를 지킬 당당한 일꾼.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됩니까?
세대를 교체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국내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 선원발 지역 감염이 2차 감염으로 확산했습니다. 부산시는 러시아 선박에 올랐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선박 수리업체 직원 158번 환자의 가족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165번으로 분류된 이 환자는 현재 격리 중으로 격리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을 통해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외국인 환자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해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상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외 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선박 등 국내 입항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오자 정부가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진단검사 결과 음성의 경우에만 국내 상륙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6곳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지됐던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이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제한적으로 재개됐습니다. 5월 5일 무관중으로 개막한 지 82일 만입니다. 잠실과 고척, 수원에서 열린 수도권 3경기에는 각 구장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된 관중이 입장해 거리를 두고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역시 수용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이 시작되고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프로골프는 일단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휴일인 어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코로나19 등 악재 속에서 올 여름 피서객 수는 지난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인 강릉 경포 해수욕장. 나흘째 이어지던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한산하기만 합니다. 백사장에 설치된 파라솔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센 파도에 해수욕마저 금지돼 피서객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일단 바다 가서는 바다 해수욕은 한 번 정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 게 가장 아쉽죠. 올여름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 79곳을 찾은 피서객은 지금까지 55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지난 10일 개장 이후 주말과 휴일마다 대부분 비가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속도로 상황을 봤을 때는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마 날씨가 안 좋으니까 호텔이나 숙박 식사를 많이 계시지 않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을 꺼리는 피서객도 적지 않습니다. 눈으로 계산하던 기존 집계 방식을 바꾼 것도 피서객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인적사항 파악을 의무화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피서객 수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시군은 피서 절정기인 다음 달 초 주말쯤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스크 때문에 빚어진 지하철 소동 영상부터 보시죠.
영무원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는 남성. 저기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영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고 말한 게 행패를 부린 이유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뒤에서 제가 한 대 때려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한 여성. 영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크고 작은 소동이 자주 빚어졌는데요.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스마트폰 앱 또타 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면 앱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지하철 보안관이 위치를 확인한 뒤 곧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보안관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착용을 요청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산 뒤에 객차에 오르도록 조치하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발견했던 민원은 16,000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모두를 위한 배려, 신고 여부를 떠나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집값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초저금리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5,05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0년 3천조 원, 2016년 4천조 원대로 올라선 주택 시가총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천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총액 1천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성장세와 비교해 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배율은 지난해 2.64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배율이 올랐다는 것은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더 호조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명목 GDP 성장률은 둔화하면서 주택 시장 시가총액 배율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양극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자산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은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초저금리 영향으로 3천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8조 1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며 32조 2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증시 주변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6월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46조 1천억 원, 이달 10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유입되며 자산 가격 거품 논란까지 일고 있지만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정책 기조를 바꿀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에 조언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설명 자료를 내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기됐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무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절반 이상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 있지만 규제의 약발이 통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서울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조사했더니 국민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절반을 넘은 54.5%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응답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63%, 특히 서울시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대전과 충청, 세종시 응답자의 51%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가량은 공감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서도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70% 가까이가 공감했고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80% 이상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집값 안정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2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넷째 주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0.4%포인트 하락한 44.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올라 52.2%를 보이면서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2%포인트 오른 37.5%, 미래통합당이 0.7%포인트 상승한 31.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세를 보였고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30%대를 회복한 데 이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부실에 따른 탓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마스크 착용과 가을 학기 개학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락하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더 밀리고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 등 봉쇄 조치를 늦춘 데다 경제 재개를 서둘러 재확산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백악관 브리핑까지 재개하면서 거부감을 보였던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And we're asking everybody that when you are not able to socially distance, wear a mask, get a mask
Whether you like the mask or not, they have an impact. 강하게 밀어붙였던 가을학기 개학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In cities or states that are current hotspots, and you'll see that in the map behind me, districts may need to delay reopening for a few weeks. 하지만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세 개 경합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CNN이 18일과 24일 SSRS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51%대 46%, 애리조나에서 49%대 45%로 오차범위 내지만 각각 5%포인트와 4%포인트 차이로, 미시간에서는 52%대 40%로 두 자릿수 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더 큰 차로 열세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최근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0.9%로 바이든 전 부통령 49.6%에 비해 8.7%포인트 뒤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도 7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졌지만 당시 격차는 2%를 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선 1996년 이후 가장 큰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외교 공관 폐쇄에 대한 맞대응으로 청도 주재 미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미중의 보복전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쓰촨성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 주변에서 중국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도 차단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버스와 트럭이 총영사관을 드나들며 직원들과 이삿짐을 옮깁니다. 퇴거 시한을 앞두고 철수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사관 외벽에 붙은 미국 국가휘장을 뗀 데 이어 현판도 제거했습니다. 개설 35년 만에 문을 닫는 미 총영사관의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 수천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미중 관계의 악화를 걱정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中美关系走到这一步，也不是我们所希望的。因为领事馆的关闭，它是美国相关了之后，然后中国的对等的行为。我觉得国家这么强大，肯定会处理好的，而且国家会给我足够的安全感。 청도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입니다. 中方决定撤销对美国驻成都总领事馆的设立和运行许可，并对该总领事馆停止一切业务和活动提出具体要求。 이제 상호 공간 폐쇄로 한 대씩 주고받은 미중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간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경제 제재 등 다른 형태의 보복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벌이면서 기나긴 숙고를 이어왔는데요.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10대 3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벌써 한 달, 검찰 수사팀의 기나긴 고심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를 포함해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건 처리 방향과 쟁점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도 병행했는데 특히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결정이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잇따라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법리적 근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 수사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심의위로부터 사실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내부에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처리 방침을 확정하면 대검찰 청구의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외부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2년 가까이 진행해온 수사를 스스로 부정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결론을 뒤집고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게 위법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본인 모르게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서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건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달 서울 시내 호텔에서 별도로 채널A 측 인사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건네준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등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전 채널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됐을 뿐 종료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수사팀에 해당 물건들을 신속히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하면 다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널A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졌다면서 법원의 결정 취지 등을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도 취소하면서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환자가 825명 새로 확인됐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환자는 그제 80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째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도의 하루 환자는 지난 21일 237명을 기록한 이래 어제까지 엿새째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도쿄에서는 엿새째 200명 넘는 환자가 나왔고 전국 누적 감염자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일본 연휴 기간 동안 감염이 얼마나 확산했는지 그 영향이 나타나는 다음 달이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연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도쿄도는 경제 수위를 최고 단계로 높이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連休、そしてこの後ずっと夏休み等々が始まりますけれども、感染を拡大しないことについてのご協力を改めてお願いを申し上げる、その一言につ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하지만 이런 당부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5일 기준으로 하코네와 에노시마 등 수도권 관광지를 찾은 사람이 최고 50%까지 늘었습니다. 도쿄를 뺀 다른 곳은 일본 정부의 여행 지원 캠페인이 적용돼 이번 연휴 관광길에 오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이동이 늘면서 감염이 얼마나 확산했는지 그 결과는 2주 뒤인 8월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당분간 감염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8月の3日とか4日ぐらいに感染者急増するって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격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 중인 환자가 도쿄에만 1,000명이 넘는 등 의료체제도 곧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인식은 현장의 위기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医療提供体制は逼迫した状況ではないと承知をしています。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과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베트남의 관광도시 다낭에서 100일 만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와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시내 공원을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다낭에 사는 61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1명 추가 소식에 당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국내 감염자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이후 100일 만인 지난 25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다 전날 발생한 확진자와의 관련성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Dương tính ở khu vực này, khu vực khác, nhưng chỉ biết là việc đó cũng không phải là bất ngờ. Trên thái độ chúng ta rất bình tĩnh. Tuy vậy thì trong nhân dân 일단 지역 감염자 발생에 놀란 보건당국은 긴급히 주민 10,000명가량을 상대로 대규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낭 시내 공원은 폐쇄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시행됐습니다. 술집이나 마사지숍 등도 문을 닫도록 했고 공공장소에서 30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다낭으로의 외부 관광객 유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다낭과 중남부 꽝남성 등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놓고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기준 418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영국 정부가 26일 0시를 기해서 스페인 방문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의 의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의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였지만 여행객들은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된 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공항. 영국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객들은 영국에 도착하는 대로 예외 없이 2주일 동안 자가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일요일 0시 이후 스페인에서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간 의무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여행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It's a bit crazy considering the restrictions in place in Spain already are really good with the masks, with disinfecting everything, with hand wash in the shops. That's better than what we have in London. So it seems a bit crazy to be imposing quarantine, in those circumstances. This is okay to be here, and I'm very disappointed in our own government doing this to us while we're out here. 하지만 영국 정부는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as you say. The outbreak from Spain took place on Friday. We responded directly to it on Saturday. So we can't foresee quite what will happen in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But 이번 조치는
스페인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스페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20%를 영국이 차지할 만큼 영국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앞서 노르웨이도 스페인 방문자들에 대해 귀국 시 10일간의 의무 격리를 재도입했고 프랑스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다면서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다시 북으로 돌아왔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 또 우리 군 당국의 확인은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각 신문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는지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동아일보는 북한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보, 군 또 뚫렸다. 북한이 공개한 뒤에야 정황 파악 중이라며 군을 질책했습니다. 북한 어제 오전 월북 보도, 군 오후 돼서야 대비 태세 점검 시인. 일각에서 군 수뇌부 중징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면에는 차를 빌려준 지인이 월북할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묵살했고, 경찰은 차 도난만 신고하고 월북 얘기는 안 했다며 배치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 개성 봉쇄, 코로나 월북자 탓 돌렸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국가방역 특급 경보를 발령한 배경을 남한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목선 1년 만에 또 뚫린 경계태세라는 제목으로 군을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탈북민 넘어왔다며 개성 봉쇄해버린 김정은. 조선일보는 확산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는 의도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뒷면에는 북한에 송환 요구하기 어렵다는 정부, 북한 민감해하는 탈북민 언급 꺼려라며 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탈북민 해엄 월북, 군도 경찰도 놓쳤다는 제목으로 코로나 덤터기 등 남북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북한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 개성시 봉쇄 특급 경보, 코로나 월북 공개한 북한 내부 불만 동요 다잡기 나서나, 탈북자 헤엄쳐 월북, 북한 비상사태 선포, 김정은 직접 강경 조처 나서 방역 명분으로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조용성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다리를 찢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를 잇는 다리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리조트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리조트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박물관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삶이 변하는 시대에 남을 아파트. 천안 신박 3부 르네상스. 시대를 짓다 3부 토건. 맛있어지길 기다리는 시간. 오늘 인생작 나오나? 먹어봐야 알지.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북상하는 장마 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중부가 그 밖의 남부 지역에는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 27도,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이번 목요일쯤 장마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직접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대통령.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야당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후보자의 대북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YTN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만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잡혀 있는데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심의 결과가 주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특히 야당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장관에게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국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조금 더 정밀하게 추산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특조위는 이번 조사가 역대 가장 큰 표본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발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